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수요일인데 월요일에 방송을 했기 때문에 금단현상을 치유하고자 수요일에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방송 하기 전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 책 돈의 감각이 예스24 그 어렵다는 예스24의 오늘의 책이 선정이 돼서 인터넷 모바일 화면에 정중앙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8년 동안 4권의 책을 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주문하시고 또 읽어주시고 서평도 정말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감사 말씀 드리고요. 더욱더 많은 응원 도움 부탁드린다는 염치 없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한국의 장단기 금리, 물론 미국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건 아닙니다. 한국의 장단기 금리와 채권 시장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부동산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화면 봐주십시오. 보시는 그림은 미국의 10년 국채와 2년 국채 간의 스프레드 금리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제죠. 이 방송이 수요일 날 나가고 제가 지금 화요일 날 방송을 하고 있고 이게 월요일 날 장단기 금리가 올해 들어 3번째 역전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장단기 금리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위에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 차트고요. 아래는 3년 만기 국채 금리 차트입니다. 10년 만기가 지금 월요일 기준으로 1.190% 그리고 만기가 훨씬 짧은 3년 만기 국채가 1.120%입니다. 0.01% 기간이 짧은 3년 만기 국채가 높아져 버린 거죠. 미국은 10년 만기, 2년 만기인데 왜 한국은 10년 만기, 3년 만기냐? 예, 한국은 단기물 국채를 대부분 3년 만기 국국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뭐 3년 만기, 10년 만기 따질 것도 없이요. 그래프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채금리가 정말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죠. 국채금리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 어디선가 지속적으로 채권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도대체 한국 채권은 누가 이렇게 많이 매수 주체로 나서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봤습니다. 보시는 그림은요, 대우증권, 미래에셋 대우증권의 참조, 도움을 받아서 만든 건데요.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주체별 채권 매수 현황입니다. 먼저 외국인이요. 올해 8개월 동안 39조 원, 39조 6천억 엄청난 금액을 매수했죠. 그리고 기관 전체가 237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무려 둘이 합치면 거의 280조 원 가까이 되죠. 우리나라 예산이 350조 정도 되나요? 거의 어마어마한 금액이 그만큼 많은 돈이 채권에 이렇게 투자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기관이야 뭐 우리나라 그 예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 치고 외국인들은 최근에 한국의 뭐 IMF, 제2의 IMF설이나 뭐 가짜 뉴스들 무지하게 많은데 그것과 상관없이 외국인은 한국의 국채를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죠. 도대체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한국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수하는가? 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이것저것 의견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신문 기사를 참조했더니 첫 번째, 이게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글로벌 안전자산 매입 추세에 정확히 일치하는 그림이다. 왜? 주식시장 변동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즉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인해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높으니 차라리 그냥 안전자산에 들어가자. 그런 추세에 부합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당연하죠. 향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 채권은 금리가 하락할수록 수익이 나니까 이를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매수한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경기 불황 때문이죠. 최근에 경기 불황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요. 여러분도 아시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2018년 이후에 이런 추세가 완전히 추세로 자리 잡은 거죠. 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왜 한국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느냐? 한국의 대외 의존도는 GDP 대비 69%, 중국과 미국의 2배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외, 즉 무역 환경이 흔들릴 때마다 당연히 경기는 하강 곡선을 뜰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선취매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글로벌 채권자산, 글로벌 안전자산 매입 추세에 한국도 그냥 따라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글로벌리 왜 이렇게 안전자산, 채권자산에 금융자산들이 투입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당연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이죠. 이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급속도로 둔화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대외 불확실성인 거죠, 이게. 그리고 미국과 중국 대외 의존도가 낮다 하더라도 내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대외 불확실성으로 경기 부양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기 부양한다는 얘기는 통화정책상 금리를 인하하는 거죠.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니까 알아서 자금들은 채권에 먼저 선투자해서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주요 국가가 정말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GDP가 하향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CNBC에서 월요일 새벽에 나온 그림인데요. 지금 글로벌 주요국의 GDP 슬로우다운, 하향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빨간색이 쳐 있죠. 저때가 작년 1분기입니다. 즉 미국이 중국과 본격적으로 관세 분쟁을 일으켰던 시점이죠. 그 이후부터 미국을 빼고는 정말 빠른 속도로 하향하고 있죠. 이태리나 저먼,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성장률이 제로 상태고, 일본이나 유럽, 뭐 EU 전체 1.1%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은행, 지난 2분기에 한국은행이 2% 가까이 나온 것은 상당히 글로벌 국가에 비해서는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2018년 1분기, 2018년 1월부터 이렇게 글로벌 국가가 경기 침체 형태로 GDP 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웃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로벌 주요 국채에 나름 선진국이다 하는 나라들의 발행한 국채의 3분의 1이 마이너스 금리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의 붉은색은 전부 다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덴마크 국채는 뭐 2년부터 15년 만기, 15년 이상의 모든 국채가 마이너스고, 독일도 마이너스, 네덜란드도 뭐 15년 이상 전체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은 플러스가 나 있네요. 그런데 더 웃긴 거, 가운데 파란색 박스 보이시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불과 몇 년 전에 피그스 기억하시죠? 돼지들, 유로화 쓰지 않았으면 벌써 한국의 IMF처럼 외환위기를 겪었을 이 나라조차 5년 만기가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한마디로 5년 동안 돈 빌리는데 원금만 다오 수수료 줄게, 이런 상황이에요. 즉 글로벌 전체로 따져봤을 때도 3분의 1 국채가 마이너스고, 특히 유럽, 일본,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는 유럽 일대,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국채가 마이너스더라. 그나마 플러스인 것은 이탈이 영국인데, 영국이나 이탈리는 경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죠. 영국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 때문에 채권 매수를 좀 덜 하는 거고, 이탈리아는 그렇죠. 연정, 오성운동, 그런 연정,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꺼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3년은 1%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미국이 2년 만기 1.5%, 15년 이상 30년 만기가 2.04%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진짜 속으로 골 때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국채니까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회사채까지 마이너스 채권이 등장했다는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국채가 아니면 지방채도 아닌 그냥 순수 개인 이런 주식회사든 사적인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마이너스 금리가 도달한 금액이 총 1조 1천억 달러 규모에 달한답니다. 이게 지금 상상이 가십니까? 일반 사적 기업의 채권을 스스로를 줘가면서 사간다. 그런데 오른쪽 빨간 박스 보이시죠? 예, 올해 1월부터 그랬습니다. 1월부터 본격적으로 마이너스 회사채가 나왔던 거죠. 그 규모가 무려 1.1조 달러. 이 얘기는 뭐죠? 예,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유럽의 경기 침체 상황이 저 마이너스 회사채 대부분은 유럽 회사채다 보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국에서도 벌어진 장단기 금리 역전,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보여진 국채 및 회사채 마이너스 상황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핵심은 결국 미국과 중국, 글로벌 교역량이 그들의 분쟁으로 인해서 하락하면서 유럽은 특히 독일과 유로존은 중국의 한국만큼 연관성이 높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성장으로 빠뜨려졌고 그로 인해서 마이너스 회사채까지 등장했다. 자,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채권 시장의 마이너스 금리, 한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에서 배워야 될 게 있죠? 예, 돈의 감각을 배워야 됩니다. 자본의 감각. 장단기 금리, 한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에서 배우는 돈의 감각 첫 번째입니다. 예, 현재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만 보면 이미 올해 기준금리를 한 번을 내렸지만 추가적으로 최소 한 번 이상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준금리가 연속 2번 정도 내려버리면 올해 2번을 내리면 최근에 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식 빠져, 못 빠져, 다 빠지니까 결국 돈 되는 건 부동산밖에 없다. 이러면서 강남 일대의 부동산 매수 세력에 좋은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동탄 일대, 서울에서 그나마 가까운 일자리가 겹치는 수원, 동탄, 그 다음에 서울의 외곽 지역의 전세가 하락세는 잠시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금리가 인하되면 당연히 부채를 늘릴 조건이 완화되고 아하, 그동안 미뤄왔던 사람들 중에 부채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감각. 금리가 한 번 더 내린다 하더라도 대외 변수 불확실성이 확대될 때는 채권 금리가 현재 2016년에 최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1% 이하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왜? 한국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대외 의존도가 내수의 2배를 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현재 대외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것은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가까운 홍콩 시위까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문제는 참 할 말이 많지만 진영 논리에 빠지면 저도 힘들기 때문에 이 정도は넘기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는 높은 대외 의존도 때문이다. 세 번째입니다. 유럽에서 마이너스 회사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마이너스 회사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초우량 기업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유럽 기업 회사채 살 바에야 삼성전자 사죠.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와 같은 초우량 기업 회사채 금리는 더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즉 여러분들이 채권 펀드에 가입하시고 있다면 나름 괜찮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채 금리 하락이 진정되는 시점이라면 이런 때에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항상 포지션, 비율,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는 거. 네 번째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죠. 거의 채권 시장에는 마이너스, 전 세계 국채의 3분의 1이 마이너스고
유럽의 회사채는 마이너스 회사채가 나온 이 정도라면 채권 시장에 거의 물극필반 형태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려 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 가능성이 조금만 높아지면 채권에서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버블이 터진다는 얘기는 완전히 경제위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채권에서 급속도로 자금이 빠져나와서 금리 상승을 통해서 채권 수익률 마이너스 가능성도 염려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미국과 중국, 트럼프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TV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 한쪽으로 모든 돈을 채권조차도 한쪽으로 모든 돈을 몰아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드디어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에서 장단기 금리도 역전됐고 그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올해 한 번 더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흔들리면 채권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1% 밑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부동산 시장 다시 폭등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뉴스에 보면 강남에 실제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다 사실 이런 폭등의 조짐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돈의 감각 113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과다한 부채가 아니라 부채를 더 이상 늘리지 못할 때이다. 예, 경제 위기가 오든 버블이 붕괴되든 똑같은 시점은 언제냐? 부채가 무지막지하고 늘어날 때가 아니라 부채가 더 이상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지 못할 때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첫째, 지난 2008년 같은 상황이죠. 중앙은행이 금리를 너무 과도하게 올려서 원리금 상환에 들어갈 돈이 주택시장에서 얻어낼 수익보다 더 많을 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왜?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이런 때 버블 붕괴가 생기죠. 즉 첫 번째, 금리를 과도하게 올렸대. 근데 이건 상황이 아니죠. 두 번째, 금리를 인하해도 더 이상 부채 증가율이 원하는 수준만큼 늘어나지 않을 때, 그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때를 바로 우리는 경제 위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때 일어나냐? 이게 진짜 다음에 일어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런 변수가 있는 건 뭐냐?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 환경이 불안하면 쉽게 빚을 내기 어렵습니다. 즉 현재의 대외 환경이 더 악화되거나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를 인하했다고 해서 빚을 늘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빚을 늘리는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즉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의 분쟁, 한일 간의 갈등,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자면 홍콩 문제, 이런 문제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금리를 추가로 더 내린다고 해도 사람들이 부채 증가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더라도 일부만 할 수 있으니 결국 부동산 상승의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대외 환경이 불확실성이 제거된다 그래도 수출 금액이 적어도 예년만큼 회복이 되어야 금리 인하 효과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나타나면 금리 인하 한다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반짝 하는 정도로 머무를 것이다. 왜? 빚을 늘리는 행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향후 금리를 언제까지 내릴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요. 즉 현재도 무역수지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수출 금액이 줄고 있지만, 즉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기간에도 금리를 더 인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대외 불확실성 확대, 일본과 한국과 일본, 중국과 미국과 중국 문제로 무역수지가 혹시라도 적자가 돼버려서 외환보유고를 조금이라도 감소하게 하는 역효과를 내게 되면 자본 유출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고 그 이후로 환율이 상승할 수도 있다. 즉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대외 여건이 불확실하다는 얘기고, 이런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무려 GDP의 68%, 69%를 차지한 나라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 즉 결론, 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한다 그래도 대외 불확실성이 이렇게 줄어들지 못하거나 혹시라도 무역 수지 적자, 흑자가 대폭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그런 숫자가 보여진다면 빚을 내서 동참하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즉 잠깐 반딱하고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자.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간만에 한국 채권, 그 다음에 한국 부동산 얘기 해드렸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올지 일요일에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이틀 시간 벌어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아직까지 돈의 감각 안 사보신 분들, 오늘 강의 조금 이해가 확실히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돈의 감각을 읽어보시면 좋겠죠.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귀여운 모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